100여 년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공산주의 운동은 인류에게 전쟁, 빈곤, 피비린내와 독재만을 안겨주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당이 붕괴됨에 따라 사람을 해쳐온 이 황당한 드라마는 지난 세기 말 드디어 종결 단계로 들어갔다. 일반 인민에서부터 공산당 총서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의 허튼 소리를 믿는 사람은 없다. 신에게 부여받은 왕권도 아니고 민주적으로 선출되지도 않은 공산당 정권은 그 생존의 바탕인 공산당에 대한 믿음이 철저히 파멸된 오늘에 이르러 집권 합법성에 대해 전례 없던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지난 몇십 년간의 정치 운동에서 쌓아온 모든 사학을 집대성한 각종 방법을 동원했다. 그리고 합법성을 도모하고 기사회생하려는 한 차례 광란의 몸부림을 시작했고 부채인 사악한 영체에게 시대와 더불어 나아가는 생존 환경을 제공했다. 중국 민족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하고 또한 중국이 하루빨리 공산당이 없는 시대로 진입하여 중국 민족의 휘황한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역사에서 공산당이 저질러온 악랄한 짓과 또한 그것의 사악한 본질이 무엇인지 명백히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50년대) 헝가리 사건의 지식인 개선 정책에서부터 60년대 대기근 이후 농촌에서 실행한 3자 1포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70년대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 사상 해방 운동에서부터 80년대 육사 학살 이후의 개혁 심화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중공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마다 중공은 늘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어 중공에 대한 사람들의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런 환상은 모두 파멸로 끝났다. 오늘날 중공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쇼윈도우식의 경제 번영이라는 가상 아래 사람들에게 또다시 공산당에 대한 환상을 품게 만들었다. 중공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자. 역사의 변증법은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변해야 할 것은 마땅히 변해야 하며 변하지 않으면 쇠퇴한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화해서는 안 되며 변한다면 스스로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무엇인가? 문장에서는 당의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이라는 기본 노선은 100년을 책임져야 하므로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공산 사악한 영이 그 집단의 이익과 독재 통치를 수호하려는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 자신의 이익과 국가와 민족의 이익 사이에는 근본적인 충돌이 있기에 이런 번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산당이 약속한 이른바 개혁은 다만 중공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뿐이며 형식만 바뀌고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는 불균형 계획일 수밖에 없다. 기형적인 발전의 배후에는 더욱 큰 사회 위기가 잠복해 있다. 위기가 일단 폭발하면 국가와 민족은 또다시 거대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공산당은 세계 모든 곳에서 실패했으며 그것은 공산주의의 정해진 운명이다. 그러나 사물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수록 더욱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파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공 지도부의 세대 교체에 따라 그들은 더 이상 중국 사회를 안정시킬 자격과 경력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위신조차도 없어졌다. 그러나 공산당은 하나의 정체로서 그 집권의 합법성 문제에 부딪힌 위기 중에서 공산당의 집단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곧 개인 이익을 수호하는 기본 보장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이기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여 또한 어떠한 견제도 없는 공산당에 대하여 민주화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벗겨달라는 말과 같을 뿐이다. 육사 천안문 학살 이후 개최되었던 중공 정치국회에서 덩샤오핑이 제창한 1년 1경 양손 정책은 바로 공산당에게 있는 유연함과 강경함의 두 가지 재주이다. 유연한 재주로는 선전, 통일전선, 이간질, 간첩, 모반, 획책, 양다리 걸치고 표리부동하기, 사람들 마음을 파고들기, 세뇌, 유언비어 날조하여 사기치기, 진상은폐, 심리전, 공포분위기 만들기, 공포증, 건망증 등인데 이런 부드러운 재주는 인간성을 말살시킬 수 있고 악한 일면을 이끌어낸다. 강경한 재주로는 무장투쟁, 탄압, 정치적인 캠페인, 살인하여 입봉하기, 납치, 자신과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 제거하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실제 조작 중에서 공산당은 항상 유연함과 강경함을 동시에 구사하여 수시로 느슨히 하거나 쪼이기도 하고 겉으로는 느슨히 하고 안으로는 쪼이며 한편으로는 풀어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압박하여 뱀이 굴 안에서 나오도록 한다. 연안 정풍에 참가하여 박해당한 경험이 있는 노 간부의 기억에 의하면 그 당시 끌려나와 자백을 강요받을 때 극도의 압력하에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연루된 동지에게 미안하여 스스로 죽어버리고 싶었다. 마침 책상 위에 총 한 자루가 놓여 있어 자신의 머리를 겨냥하고 방화쇠를 당겼는데 탄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그의 심사를 책임진 간부가 들어오면서 잘못을 했으면 승인하면 된다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당은 그가 극한에 달하여 당에 충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고비를 넘기게 했다. 당의 정책은 관대하다고 말한다. 당은 항상 이처럼 당신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고 당신이 겪는 고통과 설욕을 실컷 구경하다가 당신이 극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친절하게 당신에게 죽는 것보다 못한 한 갈래 길을 친절하게 남겨주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감지덕지한 은인으로 된다. 현대의학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공포스러운 고도의 압력과 격리된 환경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일종의 기형적인 의존심이 생긴다고 한다. 가해자의 감정을 자신의 정서로 전이시키며 일단 가해자가 작은 혜택이라도 주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애정을 갖게 되는 현상마저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실 중공은 일찍이 바로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적이나 인민에 대한 정신 통제와 사상 개조에 이용했다. 마지막 황제 푸이는 감옥에 갇힌 채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처형될 것이라고 여겼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는 능동적으로 협조했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다. 그는 나중에 나의 전반생이란 책을 써냈는데 이것은 중공이 성공적으로 사상개조를 진행한 모범이 되었다. 마오쩌둥이 사망했을 당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오쩌둥의 영정 앞에서 통곡하면서 마오 주석이 안 계시면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한마디 말을 반복했다. 풍자적으로 말하자면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세계에서 공산당이 쇠퇴로 나아가고 있고 공산당의 집권이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를 담론할 때면 중공의 새로운 매스컴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공산당이 없으면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사실상 사악한 영의 기생체인 중공은 몇십 년 이래 천변만화하는 비열한 수단에 의지하여 이미 공산당의 사악한 요소를 국민들의 생활 모든 곳에 주입시켰다.
우리의 문화와 사고방식, 심지어 중공을 판단하는 기준까지도 중공의 낙인이 찍혀 모두가 중공의 그런 것들로 되어버렸다. 만약 과거에 주입식으로 사람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공이 수확을 거둘 때이다. 왜냐하면 그런 주입된 것이 소화되어 이미 사람들 자신의 세포로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중공의 추리에 따라 사고하며 중공의 각도에서 사실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때문이다. 육사 무력 진압에 대해 어떤 사람은 내가 덩샤오핑이라고 해도 탱크로 진압했을 것이다 라고 했다. 파룬궁 탄압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장점인이라도 철저히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언론 자유를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공산당이라도 역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진리와 양심은 사라지고 공산당의 논리만 남았다. 이것은 중공의 사악한 본질 중에서도 가장 음험하고 악독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중공의 이런 독소가 남아있다면 중공은 그곳에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여 그 부채의 생명을 유지한다. 공산당이 없으면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사유방식은 바로 중공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다. 공산당이 없으면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선전은 당을 어머니로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했다.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는 중공 정치는 사람들에게 공산당이 없는 생활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마오 주석이 없어도 중국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는데 공산당이 없어진다고 하여 어떻게 중국이 쓰러질 수 있단 말인가? 중공이 스스로 인정하는 합법성은 바로 지난 20년간의 경제 발전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 농촌의 개혁은 안후이 일주 농민들의 자발 행동에서 시작되었고 도시개혁은 기업 간부의 느슨하게 해달라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상 중국 경제 발전은 바로 중국 인민이 중공의 속박이 느슨해진 후에 조금씩 건설해낸 것으로 공산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중국의 관리 체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정계통이고 다른 하나는 당무계통이다. 행정계통은 습관성과 본능으로서 당연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며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른 일을 하지 않는 당무계통은 사악한 영이 달라붙은 한 개체로서 행정계통에 달라붙어 행정계통을 조정하며 인민들이 근면한 노동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도용하여 중국 사회의 악성 종량으로 되었다. 중공은 오히려 모든 좋은 일을 자신의 공로라고 선전하면서 또 인민들에게 감지덕지할 것을 요구한다. 마치 중공이 없으면 이 일체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산당이 없는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일찍이 중국보다 더 좋은 일체가 있었다. 수십 년 이래 당은 이번 착오를 장꼬다오의 잘못이고 그 착오는 사인방의 잘못이다. 마오쩌둥의 성과는 3대 7이고 덩샤오핑은 4대 6이라고 한다. 무릇 모든 나쁜 일은 전부 반동 세력과 다른 심보를 품은 개인들이 한 것이고 어떠한 하나의 성과이든 모두 당의 영도하에서 비로소 해낸 것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운동선수는 당에 감사를 드려야 하고 당은 뻔뻔하게도 허구적인 체육 대국이라는 영광을 이용하여 당의 현명한 영도를 찬양하는 미천으로 삼는다.
중국은 사스로 크게 곤욕을 치렀으나 최후에는 오히려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강령, 기본 경험에 의지하여 비로소 바이러스와 싸워 이겼다고 선전했다. 선우 우주 비행선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에도 세계 열강에 들어간 증거로 이용했다. 본래 항공우주과학기술자들의 공헌이었음에도 도리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영도하여 세계 열강에 들어간 증거로 이용했다. 2008년 올림픽 개최권은 본래 서방 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 개선을 위해 선사한 평화의 선물임에도 도리어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의 합법적인 금박을 입히고는 민중을 마음대로 탄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심지어 재난과 나쁜 일마저도 중공은 또 좋은 일로 둔갑시켜 공산당을 위해 이용한다. 90년대 초 중국 대륙에서는 피를 파는 풍조가 일어났다. 향과 현 정부에서는 중류사회로 가려면 혈장을 팔아라, 헌혈은 영광스럽다라는 표어를 제작하여 농민들이 피를 파는 것을 격려했다. 빈궁한 농촌에서 위생 조건이 극히 나쁜 탓으로 피를 뽑기 전 흔히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 감염되는 방식 속에서 에이즈를 전염시켰다. 허난성에만 수백에서 천에 이르는 에이즈 마을이 생겨나 100만여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그러나 중공은 에이즈 감염 상황을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최하층 간부들은 심지어 에이즈에 걸린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그들이 다 죽어야 일이 끝난다 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일부 의무 종사자와 국제사회의 노력 끝에 중국의 에이즈 범람 진상이 잇따라 폭로되었다.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중공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엄밀한 봉쇄에 전력했다. 유명한 연예인으로부터 당 총서기의 선전 공세를 통해 죄악의 마수인 중공은 즉시로 환자의 복음, 에이즈의 정복자, 인류 질병의 도전자로 변장했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큰일 앞에서도 중공이 생각한 것은 다만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파렴치하다라는 단어만으로 중공의 면모를 다 형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 경제의 발전은 중공과 무관하다. 오히려 중공은 자신의 통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진행한 개혁 개방으로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중국으로 하여금 후발 열세에 처하게 했다. 후발 열세 또는 후발 우세의 개념에서 후진국은 발전이 비교적 늦기에 아주 많은 것은 발달한 나라를 모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방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과 공업화의 격식을 모방하는 것이다. 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데 그 이유는 제도 개혁은 금방 얻을 수 있는 일부 이익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낙후한 국가들은 기술 모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술 모방은 비록 짧은 시간에 발전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많은 후환을 남기며 심기어 장기 발전에 실패하게 된다. 중공은 마침 이런 후발 열세라는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20여년간 기술 모방을 통해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긴 했지만 중공은 이런 성과를 국민들에게 자신의 집권이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미천으로 삼았다. 이로써 중공은 자신의 이익에는 위험한 정치체제 개혁으로부터 더 한층 멀어져 갔고 오히려 민족의 장기적인 발전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공산주의를 포기한 후에 러시아와 비교해보자.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여 비록 단기간에 고통을 겪긴 했지만 러시아는 쾌속 성장의 길에 올랐다.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러시아의 GDP는 총 29.9% 증가했고 주민생활 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었다.
러시아는 전 세계 투자 유치 국가 순위에서 2002년 17위에서 2003년에는 8위로 상승하여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대 투자국의 반열에 올랐다. 심지어 대다수 중국인들이 생각하기에 빈곤하고 낙후한 종족이며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한다고 여기는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래 발전이 아주 빨라져서 매년 경제 성장률이 7에서 8%에 달한다. 인도는 비교적 완비된 시장 경제, 법률 체계, 건전한 금융 체계, 비교적 성숙한 민주제도 및 침착한 국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국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반대로 중공은 경제 개혁만 하고 정치 개혁을 하지 않아 단기적인 경제 번영이라는 가상 아래 제도의 진화라는 자연스러운 선택을 방해했다. 이런 종류의 반쪽 개혁은 중국 사회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었으며 사회 모순을 더욱 첨예하게 했다. 인민들이 오늘 얻은 발전은 어떠한 제도적 보장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중공의 특권 계층은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주머니를 채웠다. 중공은 줄곧 경제 발전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 경제의 세계적 지위는 청나라 권룡연대만 못하다. 권룡 시기 중국의 GDP는 전 세계의 51%를 차지했으며 민국 초기에는 중국의 GDP가 전 세계 27%를 차지했고 민국 11년에도 여전히 12%에 달했다. 그러나 중공 정권이 들어설 때 중국의 GDP는 전 세계의 5.7%였으며 2003년에는 4%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민정부 시기에 수십 년간 전쟁을 치러 경제가 하락한 것과는 달리 중공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하락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공의 이 20여 년간의 고속 경제 성장은 상당 부분 자원을 착취하는 과도한 소모 내지는 낭비의 기초 위에 건립되었으며 심지어 낭비의 기초 위에서 항상 환경 파괴를 대가로 치러야 했다. 신화사 2004년 3월 4일자 보도를 보면 중국이 세계 경제공헌 총 수치는 4%도 미치지 못하지만 철강, 시멘트 등 원료 소모는 오히려 전 세계 총량의 3분의 1이다. 중국의 GDP 수치는 상당 부분 후손들의 기회를 희생시켜가면서 얻어낸 것이다. 19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매년 사막화되는 토지 면적은 1000여 제곱킬로미터에서 2460 제곱킬로미터로 증가했다. 1980년 중국인의 평균 경작 면적은 약 2무였으나 2003년에는 1.43무로 감소했다.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던 토지구획 열조는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경작지 면적을 1억무가량 감소시켰다. 폐수 방출 총량은 439.5억 톤으로 환경 용량의 82%를 초과했다. 7대 하천의 수계에는 인류와 가축들의 식수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 40.9%에 달하고 75%의 호수에는 다양한 부영양화가 나타났다. 부영양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대량의 어류 폐사를 조성시켰고 또한 공업, 생활, 관계 용수에 모두 불리한 영향을 조성했다. 역사상 중국인들과 자연의 모순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돌출했던 적은 없었다. 이러한 증가는 중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눈앞에 거대한 빌딩 숲에 현혹된 사람들은 점점 악화되어가는 중국의 생태 위기에 대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자연으로부터 인류가 받게 될 보응에 대해 말하자면 장차 중국 민족에게 있어서도 거대한 재난의 타격이 될 것이다. 중공의 천하는 농민에 의해 일구어낸 것이다. 특히 공산당이 정권을 잡기 이전 지배지역인 노구 백성들은 중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중공이 정권을 찬탈한 후에 농민은 오히려 심한 차별을 받았다. 중국 공산당은 집권 이후 극히 불공정한 호적 제도를 제정했다. 강제로 농업 인구와 비농업 인구를 구분하여 한 국가에서 임의로 양극 분열과 대립을 만들어냈다. 농민은 의료보험도 없고 실업 구제도 없으며 퇴직이 없고 대출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계급이지만 오히려 각종 세금이 가장 무거운 계급이다. 공동적립금, 공공기금, 행정관리비용, 교육비, 가족계획비용, 민병 설립 및 훈련비용, 향촌 도로건설 비용과 군복무 대체비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공용 양식을 바쳐야 하고 농업세, 토지세, 특산세, 도축세 등등을 내야 한다. 아울러 각종 명목으로 할당하는 세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반면 비농업 인구는 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스촨 동부의 한 벌목장에서는 상급기관에서는 50만 위안을 지급하여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게 했다. 그러나 벌목장 책임자는 먼저 20만 위안을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 30만 위안만 도급을 맡겼다. 이런 식으로 한층 한층 잘려나가 나중에는 실제 숲을 만든 현지 농민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나누어 주었다. 정부는 농민들이 돈이 적다는 이유로 나무를 심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더 싸다 해도 농민들이 반드시 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역 거래를 통해 중국이 인권과 언론 자유 그리고 민주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0여 년이 경과한 지금 이것은 완전히 착각임이 입증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사업 원칙인데 서양 기업의 공평성과 투명성이 중국에서는 인간관계, 뇌물수수, 탐호와 부정부패로 변질되었다. 경제를 히든 카드로 활용하는 중공의 마피아식 수단은 외교에서도 나타났다. 중국은 비행기 주문을 하는데 프랑스에서 할지 아니면 미국에서 주문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쪽이 더 중공에 대해 인권이나 언론 등의 방면에서 불리하지 않게 말해주는가를 본다. 중국의 경제 이익은 적지 않은 서양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입을 틀어막는 역할을 했다. 북미의 일부 인터넷 회사는 중공의 인터넷 봉쇄를 위해 전문적인 상품을 제공했으며 일부 포털 사이트는 중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중공이 싫어하는 뉴스를 걸러냈다. 해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무조건적인 협조와 일부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에 바친 아첨들은 역으로 중공이 선전할 수 있는 통치 자본이 되었다. 표면적인 경제 번영이란 호울 아래 관리와 기업인들은 서로 결탁하여 국가 재산을 횡령하고 정치 개혁을 방해하는 데 있어 극한에 도달했다. 사람들이 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중공이 과거에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이번만은 그가 한 말이 진짜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만약 세월을 거꾸로 되돌려 본다면 중국 공산당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중대한 착오를 범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몇십 년 동안 연마해온 인민을 기만하는 능력이다. 허황된 거짓말에 사람들이 다소 저항력이 생기자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 선전도 정교화 전문화의 길로 나아갔다. 거짓말은 과거의 구호식 선전에서 점차 심화되고 더욱 치밀해졌다. 특히 뉴스 봉쇄 하에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사실에 기초한 거짓말로 민중들을 오도하는데 그 위험성은 위성 띄우기식의 허황한 거짓말보다 더욱 사람을 미혹시킨다. 2003년 4월 초 중앙 CCTV 방송에서 발표했던 사스에 관한 뉴스 보도들이다. 당시 대륙의 사스가 유행하던 기간에 외부 세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전염병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고 의심했으나 중국 공산당은 계속 부인했다. 하지만 중공의 보도에서 시청자들은 알게 되었다. 사스가 나타나자마자 중앙에서 지방까지 전문가들이 즉시 진료에 임하고 치료하여 환자들은 이미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 하는 등의 부음을 일으켰지만 정부에서는 즉시 유언비어를 제거하고 헛소문을 차단시켜 인민의 생활 안정을 보장했다. 외국의 극소수 반중국 세력이 근거 없이 중국 정부가 사실을 은폐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절대다수 국가와 국민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으며 광저우 교류회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기업이 참가한 성공적인 대회였다. 외국 여행객들도 중국 여행이 안전함을 입증했으며 특히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잘 협조하고 적절히 조치하여 문제가 없다고 서면으로 보고했다. 또 전문가들이 광둥에 가서 공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런 여론 분위기 속에서 모든 소행은 아주 투명한 것 같았고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건강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을 은폐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4월 20일 공무원 신문 판공실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사스가 전면적으로 발생했음을 선포했고 전염병 상황을 줄곧 은폐해왔다고 승인했다. 사람들은 비로소 진상을 알게 되었고 그제야 중국 공산당의 때에 따라 발전하는 파렴치한 기만수를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다. 타이완 대선에 즈음하여 중국 공산당은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화하면서 간절히 유도한다라는 방식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암시했다. 즉 대만 총통선거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으며 괴질이 증가하였고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고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생활이 소극적으로 변했고 시장이 한산해졌으며 거리는 혼란스럽고 분쟁과 항의 소동이 일어났고 총통부를 포위하고 천하가 크게 혼란함을 초래했다. 대륙 민중들에게 매일 이런 난잡한 뉴스 정보들을 주입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 모든 것은 모두 총통선거가 초래한 재앙이다. 우리는 절대 민주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여러분이 만약 신화사 사이트나 혹은 인민일보 사이트를 읽어본다면 그곳에는 확실히 상당한 분량의 부정적 소식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 사회적으로 나쁜 소식들이 워낙 많이 전파되고 있으며 업종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에 보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이렇게 보도하는 기점이 당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작은 욕이 큰 도움을 준다는 말이 있듯이 나쁜 일의 원인을 모두 어느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공산당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해결 방법의 대다수는 당의 영도에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로 끝낸다. 중국 공산당은 어떤 소식은 보도해야 하고 어떤 소식은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도할지, 대륙 매스컴에서 보도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 매수한 친중공 매스컴에서 보도할 것인지, 어떻게든 나쁜 소식을 활용하여 민심을 응집시키는 좋은 결과를 얻을지에 대해 움직이는 것은 이미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수많은 중국 대륙의 젊은이들은 현재 중국 공산당의 언론이 무척 자유롭다고 여기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사랑과 희망으로 충만되어 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이런 정교하고 영악한 매스컴 계략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더 심한 것은 중국 공산당은 사회를 엉망으로 망쳐놓고도 적당하게 나쁜 소식을 보도함으로써 거꾸로 인민들에게 오로지 중국 공산당의 강한 권력에 의지해야만 전체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는 외에 다른 출로가 없다고 협박한다는 사실이다. 현장 취재의 텔레비전 뉴스에서부터 다채로운 갈라에 이르기까지 심금을 울리는 역사 드라마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생방송 논평에 이르기까지 과거 20여 년간 세뇌 선전으로 사람을 속이는 중국 공산당의 재간은 더욱 정교해지고 치밀하게 변했다. 중국 공산당이 사람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수법은 속임을 당하는 사람 스스로 진심으로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을 믿게 만들며 또한 자신이 진상을 알고 있다고 느끼도록 한다. 더욱 심한 것은 매체 자유를 엄밀히 통제하는 중공은 오히려 해외 지역과 국가의 언론 자유를 이용하여 조직, 문화와 매체 등 면에서 깊게 침투하여 중공의 선전기지를 대륙에서부터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했다. 中央电视台第4套节目在台湾落地播出已经有10年的历史，多年来在台湾的有线电视全天候同步播出。现在我们就请各位观赏从北京收到的国际新闻。 중공의 CCTV는 매일 24시간 미국에서 방송할 수 있고 인민일보는 미국에서 공개 발행되고 있다. 중문 채널 외 채널이 있어 모든 시간에 해외와 서방 주류 사회에 중공의 정책 방침을 선전하고 통일 선전이란 연막탄을 뿌리고 있다. 수십 년 넘도록 귀국하여 정착하려던 일부 화교들은 수년간 인민일보 해외판 민족주의에 관한 선전을 보고 있었기에 국내 사람들보다도 더욱 당을 사랑한다. 하지만 해외의 매체는 대부분 중국 대륙에서 오락 프로그램만을 방송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땅에서 민주 자유를 저주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땅에서 다른 사람의 민주 자유를 이용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뉴스 교류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중공의 선전에 대해 시간적으로 좀 제한하게 되면 중공은 욕설을 퍼붓는다. 이것이 파렴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의 민주국가의 주권은 당연히 인민의 손에 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만약 민주를 칭하는 국가에서 주권이 인민의 손에 없다면 이는 절대로 바른 궤도가 아니며 오로지 변태로밖에 볼 수 없으며 민주국가가 아니다. 당의 통치를 끝내지 않고 인민의 보편 선거를 실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인민의 권리는 인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러분은 아마 이것이 중국 외의 적대 세력이 중국 공산당을 토벌하는 경문으로 여길 것이다. 그럼 당신이 착각한 것이다. 위 선언은 1945년 9월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신화일보에서 발표한 것이다. 보통 선거를 높이 노래하며 인민의 권리를 인민에게 돌려주자고 요구했던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후 보통 선거란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집안을 맡고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고 했던 인민은 오히려 주인의 권리가 전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일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로서 지금은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고 여긴다. 살인에 의지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국 공산당 사교도 지금은 개선되어 착해지려고 하고 있으며 정말로 인민의 권리를 인민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또 틀린 것이다. 우리는 60년이 지난 오늘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자. 의식 형태 공작의 주도권을 단단히 틀어주는 것은 공산당 집권의 사상 기초와 정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구이다. 장점이는 전에 미국 CBS 방송의 마이크 왈라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무엇 때문에 아직도 보통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가란 질문에 대하여 그는 당시 이런 해석을 했다. 중국인은 자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찍이 1939년 2월 25일 신화일보에서 공산당은 이렇게 호소했다. 국민당은 중국에서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 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인민의 지식과 교육 정도가 구미 자본주의 민주국가들처럼 그렇게 높아진 후에야 민주정치를 실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민주제도 하에서만 비로소 민중들을 더 쉽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파렴치한 본질의 자연적인 반로이다. 육사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인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계 무대로 돌아왔다. 역사는 중국 공산당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첫 번째 길은 인민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 진정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은 국내에서는 계속 인권을 탄압하고 해외에서는 인권을 위장하여 비난을 회피하는 것이다. 불행한 사실은 부도덕한 본성을 가진 중국 공산당은 아무런 주저 없이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인권이 진보했다고 허풍을 치는 과학계 및 종교계 내부의 전문가를 포함한 어용 인재들을 배양해냈다. 사람들의 말할 권리, 사실을 알 권리 등 태어나면서 지니고 온 기본 인권을 대신하여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인 생존권이라는 일련의 황당무계한 인권 오류를 만들어냈다. 즉 지금은 중국 인권이 가장 좋은 시기라며 허풍을 치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중국 인민과 서방 국가들을 기만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헌법 제35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파룬공 등 단체의 청원은 모두 위법으로 간주했다. 2004년 이후 일부 청원 단체들이 여러 차례 베이징에서 집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청한 사람을 체포했다. 중국 공산당 헌법이 확정한 홍콩에 대한 이른바 일국 양제는 50년간 불변한다고 하더니 불과 5년 만에 23조 악법을 만들어 양제를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제도로 바꾸려고 했다. 현재 중국인의 언론은 겉보기엔 과거보다 많이 느슨해졌으며 인터넷의 출현으로 소식이 더욱 빨리 전파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언론이 자유롭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또 많은 민중들도 이렇게 여기고 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가상에 불과하다.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인자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당이 가로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에서 맡은 배역은 사이트 봉쇄, 여과, 감시, 통제, 처벌이며 이는 완전히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인권과 양심을 위배한 일부 기업가들의 도움 아래 중국 공산당 경찰은 경찰차가 움직이는 중에도 인터넷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 장치를 현실화시켰다. 사실상 중국에서 가장 큰 인권 박해자는 바로 공산당 자신이며 전 총석이 장쩌민, 전 정법위원회 서기 루어간, 공안부장 저윤캉과 공안부 부부장 류징 등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에게 의지하여 인권 탄압을 방지하려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벗겨서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늘날까지 중국 공산당은 특권 집단으로서의 사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가면을 벗고 노동자, 농민, 민중들을 철저히 짓밟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탄압이 국제사회에 더 많이 폭로될수록 법치, 위민, 개혁 등 신조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혼란시키는 기만술과 권모술수 또한 함께 발전시켜왔다. 그 주요한 수단이 포함한 것은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각종 법률과 조례를 제정. 이런 것들이 이른바 법률 근거로서 법을 집행하는 각급 인원들에게 전달되어 인민군중들이
박해를 반대하고 자유를 얻고 인권을 수호하려는 각종 노력을 엄중 공격하도록 고무한다. 둘째, 비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 일반적인 사회 문제를 당과 권력을 다투는 군중, 당과 나라를 망하게 한다. 혼란을 야기, 적대 세력이라는 등으로 비약시켜 비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만든 후에 정치운동의 선전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증오를 선동한다. 셋째, 정치적인 문제를 비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 일부 민주운동 인사나 자유지식인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최근 공격수법은 바로 성매매, 탈세 등 다른 죄를 추궁하여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이목에서 벗어나고 외부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런 부도덕한 죄목을 이용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 넷째, 통일전선 대상자를 이용해 중공을 치장한다. 중공은 자신의 말이 신뢰성이 없음을 알고 중공의 3대 능력 중의 하나인 통일전선 책략을 사용한다. 오늘날의 평화 시기에 더욱이 중공의 호신 무기로 되었다. 대량의 유명인, 해외 매체, 특히 중문 매체를 매수하여 서방 정치인과 상인, 학자들을 매수하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 그들이 중공의 기본 정책을 위해 힘쓰게 만들어 나쁜 원인을 공산당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식의 미혼 술책을 발휘하여 중공을 그럴듯하게 치장한다. 수많은 사람들은 중공의 파렴치한 행위를 잘 알고 있고 반감을 가지며 공산주의 그한 시스템이 사람을 다루고 속이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중공은 국민들로 하여금 중공의 정치운동과 그것이 야기한 동란을 두려워하게 했고 중국이 어지러워질까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일단 중공이 동란이란 명의로 국민을 위협할 때면 사람들은 중공의 막대한 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중공의 통치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중국의 가장 큰 불안정 요소는 누구인가? 바로 폭력 정치를 전문으로 일삼는 중국 공산당이다. 수백만의 군대와 무장 경찰을 소유한 중공이야말로 중국의 진정한 동란 근원이다. 국민들은 동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으며 자격은 더구나 없다. 역사 흐름을 거스르는 중공만이 초목을 모두 병사로 보면서 국가를 동란으로 몰고 갔다. 안정은 일체를 압도한다. 일체 불안정한 요소를 싹부터 소멸하라는 구호는 중공이 인민을 탄압하는 이론 기초이다. 동란을 일으킨 중공은 역으로 동란으로 인민들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시작부터 저질렀다. 육사 문제에서 그런 대학살로 죽어간 생명들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과 그 동반자들은 살인죄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검토하지도 않고 대신 사회에 질문을 던져 국민 스스로 탄압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택일하게 했는데 이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다만 이 파렴치한 수치를 설명할 뿐이다. 중공은 전반 국가기구와 선전 도구를 통치했는 바 13억 국민들은 중공이 납치한 인질이 되었다. 이 13억 인질을 소나기에 쥐기만 하면 중공의 인질 이론은 통할 수 있다. 항상 일부 사람을 탄압하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는 재난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라는 구실 아래 중공은 때와 장소에 구애 없이 누구를 탄압하고 싶으면 모두 탄압할 수 있으며 또한 영원히 탄압은 일리가 있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보편적으로 지금은 과거보다 자유가 많아졌다고 느끼며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개선 전망에 희망이 가득하다고 느낀다. 사실 중국 국민들이 선사받은 자유의 정도는 중국 공산당의 위기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의 집단 이익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면 중국 공산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른바 민주, 자유, 인권 등 무엇이든 베풀 수 있다. 그러나 공산당 통치 하에서 은혜를 베풀듯이 얻은 자유는 법적 보장이 없다. 이 자유는 중국 공산당이 국제적인 큰 흐름 하에서 인민들을 마비시켜 통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자유는 중국 공산당의 독재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충돌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 충돌이 격화되어 중국 공산당이 용인하는 정도를 벗어날 때면 중국 공산당은 순식간에 일체 자유를 거두어들일 것이다. 중국 공산당 역사상 언론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시기가 몇 차례 있었지만 나중에는 더 엄격히 관리하는 시기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파렴치한 본성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만약 중국 공산당이 인권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고 하여 중국 공산당이 환골 탈퇴했다고 여긴다면 큰일이다. 중국 공산당은 원래 국민당을 타도하는 투쟁에서 민주투사의 면모를 나타냈었다. 중국 공산당의 파렴치한 본성은 중국 공산당의 일체 서약이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임을 결정했다. 타이완을 반드시 해방시키겠다. 타이완을 통일하자.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외쳐온 선전 구호이다. 공산당은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애국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중국 공산당은 정말로 중국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 중국 공산당은 초기 국민당 정권 아래에서 중화 소비에트를 설립했고 당시 헌법 제14조에는 중국 국경 내의 각 소수민족, 심지어 각 성은 모두 독립하여 건국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지금의 말로 한다면 일국 이체제로서 나라 중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 공산당의 홍군이 1945년 동북 지역에 들어가 부녀자를 강간하고 인민의 재산을 약탈할 때에도, 소련 공산당의 조종하에 내몽고가 독립할 때에도 중국 공산당은 한마디도 질책하지 못했다. 1999년 말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중러 동서 양단 국경선에 관한 의정서에서는 청나라 정부와 러시아 사이에 체결했던 일련의 불평등 조약들을 승인하여 거의 1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국토를 러시아에 팔아남겼다. 그 면적은 타이완의 몇십 배에 해당한다. 기타 국경 문제, 가령 남사군도, 심지어 조어도의 영토권 문제가 중국 공산당의 정권 유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타이완을 해방시키자는 구호는 중국 공산당이 내부 모순을 전가하고 민족주의를 선동하여 비열한 짓을 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President. What will you take to that office thinking is the single 정부는 항상 감독이 필요하다. 민주국가에서는 분권적 사회제도와 언론의 자유 그 자체가 아주 좋은 감독기구이며 종교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자기 단속을 하도록 해준다. 하지만 공산당이 선전하는 무신론은 신성이 그것을 제약하는 아무런 도덕적 구속이 없으며 또 공산당이 실행하는 독재 제도는 정치적인 법률 구속이 더욱 없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이 망나니 짓을 하게 되면 곧바로 무법천지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감독한다고 설명하는가? 바로 자아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공이 수십 년간 인민들을 기만한 입버릇 같은 말이다. 초기의 자아 비판에서부터 나중에 나온 자아 감독과
당의 지도를 자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최근에 자율적으로 당의 집권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것은 모두 공산당은 자아를 개선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도덕과 법률의 구속이 없는 자아 개선은 전통적인 말로 한다면 자심생마이다. 물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신방판 등 사람을 미혹시키는 꽃병과 같은 장식용 기구들을 만들었지만 이는 단지 중국 공산당이 외부 감독을 거절하고 공산당 이외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당금, 일종 보도 금지 조치인 보금 등 개방을 금지하는 구실이자 정치 깡패들이 집단 이익과 집권 합법성을 수호하기 위해 인민을 기만하는 허울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은 항상 전형을 내세워 도덕 본보기로 삼아 이를 빌미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산당의 공산주의 도덕 품질을 부르짖어 이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당하게 하여 당의 간판을 장식했다. 사적인 부분에서 공산당 지도자들의 타락은 사람을 놀라게 할 지경이다. 마르크스의 혼외자식, 창녀와 바람 피우다 매독에 걸린 레닌, 스탈린이 가수를 독점하다 기소당한 것, 호색가로 유명한 마오쩌둥, 장쩌민의 음란함, 북한 김일성 자손들의 호화로운 생활. 이처럼 공산당 지도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겉과 속이 상반된 것은 공산주의의 시조 마르크스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중국 관료 사회의 정치 투쟁 중 부패로 낙마한 고위 관리들이 낮에는 회의에서 청년 봉사를 크게 떠들다가 밤이면 탐호하고 뇌물을 수수하며 짐승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소위 인민의 공복들은 모두 이러했다.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란 사교의 전형적인 수법 중의 하나이다. 공산당은 사교의 교리가 거짓이며 사회주의란 거짓으로 이미 파산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데 믿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럼 곧 탄압을 당한다. 공산당 이론을 헌법에 포함시켜 입국의 큰 강령으로 삼았다. 이런 허튼 소리를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대단한 이론인 양 전 국민에게 몇 년씩이나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일상생활 중에 공허한 정치 학습을 모두 싫어한다. 정치 학습이 갈수록 겉돌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것은 전부 속임수임을 알기 때문이다. 위에서나 아래에서 마음속으로 모두 달갑게 여기지 않으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은 진지한 연극이라고 말한다. 연극이 은연중에 십몇억 중국인들의 습관이 되어 일종의 당문화 현상으로 되었을 때 전반 사회는 거짓, 과장, 공허 현상과 신뢰의 위기를 초래했다. 역사상 공산당원 중에는 나라와 걱정을 걱정하는 정의지사와 백성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기 좋아하는 청렴한 관리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기계 중에서 이런 관원들은 출로가 없었다. 그들은 늘 개인은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는 압력하에서 지탱하기 힘들었거나 또는 도태되었고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동료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해야 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감히 정의를 수호하지 못하고 더는 공정한 이치를 믿지 않게 되었다. 우선 비굴하게 막강한 권력에 굴복했고 나아가서는 마비가 되었으며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면 멀리 피하게 되었다. 사고방식도 자각적으로 막강한 권력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범죄 집단의 마피아 근성이다. 중국 공산당의 애국주의, 민족주의라는 구호는 공산당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탕 발림이었으며 또한 여러 차례 효과를 본 호령이었다.
타이완, 홍콩이나 파룬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전투기 충돌 사건에 대하여 중국인들의 복종이 필요한 큰 사건이 발생하면 모두 애국주의, 민족주의라는 방식과 고압 테러와 단체 세뇌 방법으로 중국 인민들을 일종의 전쟁 상태로 이끈다. 이것은 과거에 독일 파시스트들이 했던 방식과 아주 흡사하다. 소식이 봉쇄된 탓으로 공산당의 세뇌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중국인들은 비록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공산당의 사유 방식으로 문제를 사고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산당의 어떤 활동에도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는 중국인이지만 당의 조직 하에서는 애국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감히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 가서 계란이나 돌을 던지고 차를 불태우며 성조기를 불태울 수도 있다. 10年文化大革命，10年灾难。党和国家要走出 중국 공산당이 늘 인민들에게 경고하는 한마디 말 중에 망당 망국이란 말이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당이 나라보다 앞선다. 처음 나라를 세울 때의 방침도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이 없다는 것이었다. 인민들이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도 공산당의 말을 들어라, 공산당의 착한 아이가 되자이다. 부르는 노래도 나는 당을 어머니로 여긴다. 당, 친애하는 어머니, 당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다 등이다. 행동 지침은 당이 어디를 가리키면 어디라도 가서 싸운다. 정부에서 재난을 구해주면 인민들은 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는데 항상 당이 먼저이고 정부는 나중이다. 군대의 구호도 당이 군대를 지휘한다는 것이다. 중국 대륙의 전문가가 설계한 중국 법관이 입는 옷에 달린 4개의 금색 단추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당, 인민, 법률과 국가를 상징한다. 비록 당신이 법관이라 하더라도 당은 영원히 법률, 국가, 인민의 위에 있는 셈이다. 이렇게 당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칭호가 되었고 국가는 도리어 당에 종속되었다. 국가는 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당은 인민의 화신이 되었으며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 당과 당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과 뒤섞여 똑같이 취급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애국주의가 왜곡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역사상 중국 공산당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공산당은 명예회복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어느 개인이나 혹은 단체에 뒤집어 씌워 피해자들이 감사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죄악을 깨끗이 밀어버렸다. 잘못을 잘 저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을 과감하게 고친다는 말은 중국 공산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죽음에서 벗어난 선단 묘약이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공산당은 영원히 위대하고 광명하며 정확한 당이 되었다. 아마 언젠가에는 중국 공산당이 육사의 누명을 벗겨주거나 파룬궁의 누명을 벗겨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단지 중국 공산당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한 마키아벨리식 책략일 뿐이다. 그것들은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청산할 용기가 없다. 사실상 공산당의 역사는 인민의 기억을 분리시킨 역사이며 다음 때에서 전 때의 진상을 모르게 한 역사이다. 또한 숱한 국민들이 공산당의 과거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욕하면서도 공산당의 현실에 대해서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거대한 모순 중에서 만한을 겪은 역사이다. 공산당이 기울이는 노력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망각하게 하는 것이지만 정작 인민들의 모든 몸부림은 바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중국 공산당은 항상 그들이 중국 혁명 중에서 거둔 성공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인 실천과 결합으로 돌린다. 특수성을 남용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일관된 수법이고 뒤집기를 끊임없이 하는 폭력 정책의 이론적인 뒷받침이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은 인류 문화 중 그 어떠한 개념이든 내포를 바꾸고 더 나아가 이런 변이된 개념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독재 정치를 실시했다. 중국 특색이란 말은 중국 공산당의 치부를 가리는 천조각이다. 그리하여 혁명의 명분으로 지주와 자본가를 소멸했던 공산당은 오늘날 그 자신이 자본가로 되었다. 일한 만큼 분배한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을 먼저 부유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도리어 권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세뇌한 결과 이 사람들은 전심전력으로 당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지만 인민을 위해서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하고 공산당에 순종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 공산당은 변증법을 명분으로 내세워 철학적으로 원흉한 사유방식과 사변 능력 그리고 탐구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다. 절름발이 자본주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변했고 실업은 이를 기다린다는 뜻의 말장난 같은 배업으로 변했으며 해고는 잠시 쉰다는 하강으로 변했고 빈곤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로 변했으며 언론과 신앙 자유의 인권은 중국 특색의 생존권으로 변했다. 이런 마키아벨리식 중국 특색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중국 공산당은 오직 황당하고 가소로운 것들만 성취했다. 망나니 수단으로 집권한 중국 공산당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 생존 환경으로서 부패한 사회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종 방법을 찾아내어 인민들을 끌어들여 모든 사람들더러 다 같이 부패시키려고 했다. 대접하고 예물을 보내지 않으면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없고 탐호와 뇌물 수수가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으며 첩을 두는 것은 사회의 기풍으로 되었고 성실한 사람은 당하기만 하는 신세가 되며 전반 사회가 모두 돈을 우러러보며 공산당의 원죄를 전체 인민에게 분담하여 안간 힘을 다해 중국 인민을 갖지 않은 정도의 크고 작은 각종 불안당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사회야말로 중공이 가장 안정된 환경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중국에서는 한마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내가 깡패인데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몇십 년 동안 비도덕적으로 국가를 다스린 악과로서 국가의 마키아벨리화다. 중국 경제의 허구적인 번영을 따라 전체 사회 도덕이 전면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탐호와 부패, 위조화폐의 범람과 사기 풍조는 인심을 험악하게 만들었고 세상 기풍을 날로 추락하게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를 사라지도록 했다. 중국 공산당의 망나니 본성은 바로 이런 식으로 중국 민족의 도덕성을 말살시켜버렸다. 중화민족은 중공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5,000년의 문명 역사를 지나왔다. 비교해보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한 50여 년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이 없었던 시절에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을 창조해냈다. 중국의 내후 외환을 틈타 정권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중화민족에게 거대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세계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한 왕조의 멸망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멈춰진 적은 없다.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만약 중화민족의 도덕이 다시 바로 세워지지 않고 사람과 자연 그리고 천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신앙과 문화가 없다면 중화민족에게 찬란한 내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他就运用了一种蒙、骗、压这三管齐下。你假如多了大纪元这个酒瓶以后，你跳出去，对吧？自己把中国共产党的这一套拿掉之后，你会发现啊，原来我是彻底上当，我连思想自然反应都是共产党的那一套。如果大纪元退党网上允许的话，我帮我父亲退出这个共产党。我想这个酒瓶实际上解开了我的。 중국 공산당이 인민 개개인의 생명 속에 주입한 일체 사설을 깨끗이 제거하고 온갖 사악을 두루 구비한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똑바로 보며 사람의 인간성과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공산당이 없는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며 또한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다. 이 길을 평온하고 평화롭게 걸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중국인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에 달려있다. 비록 중국 공산당이 표면적으로 국가의 일체 자원과 폭력기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 개인이 진리의 힘을 믿고 자신의 도덕을 견정하게 지킨다면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악한 영은 숨을 곳을 잃을 것이며 일체 자원도 모두 순식간에 정의의 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중국 민족이 되살아날 때이다. 중국 공산당이 없어져야만 비로소 새로운 중국이 있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없어져야만 중국에는 비로소 희망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없어져야만 정의롭고 선량한 중국 인민들은 반드시 찬란한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다.